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서에 이게 서식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근데 시험에 서식이 확인 설명서 서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1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터 5번에 동그라미 6번, 그 다음에 6번에 암기 프린터 6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암기 프린터 9번에 있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는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도 아니라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전부 다 30일이네죠. 30일이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다 30일 이내입니다. 2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서 인적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됩니다. 개업공개서 인적사항.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그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5번 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 분양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렇죠. 분양가에는 아파트는 분양가에 부가가치세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네, 85제곱미터 초과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이하는 국민평형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있죠. 그 분양가 오피스텔 분양가 뭐 예를 들면 3억 뭐 몇 평짜리 3억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우리 밥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0원인데 부가가치세 뭐 900 얼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공급계약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런데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죠.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있고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죠. 별도로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공급계약 분양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맞습니다. 집합 건물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된다고요.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은 용어 정의에 나와 있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저 공사장에 보면 다 붙여놨더라고. 건축면적, 연면적 이런 거 다 적혀져 있어요. 건축면적은 바닥 1층 바닥 면적이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맞습니다. 시험에는 반대로도 많이 냈다고.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외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 공용 면적 뭐 집합 건물의 경우 공용 면적 적는다 하면 X입니다. 서비스 면적 적는다 하면 X입니다. 계약 면적 적는다 하면 X예요. 아파트 분양받으니까 계약 면적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거 전용 면적에다가 공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이 다 합해가지고 계약 면적 30평짜리 계약하면 계약 면적은 한 60평 돼요. 주차장 면적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54번입니다) 정정신청사항 암기 프린터 14번. 암기 프린터는 14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의 경우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390페이지. 기본서는 390페이지. 자, 정정신청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걸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잘못 적는 걸 고치는 걸 정정신청이라 한다. 변경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14번의 정정신청은 주지사 종목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5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분 변경이 아니고 주지사 종목 지목 변경 지목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건 전자문서로 불가능하다.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정정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다. 그래서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필증 전부 지체 없이 교부다. 즉시는 딱 2번 사용한다고 했죠. 즉시는 2번 사용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즉시 앞에 했던 거 재개신고하면 반납했던 거 즉시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그 빼곤 다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정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정정 가능합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가능한데 개업공개사의 주소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주민등록 주소잖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그러면 암기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걸 정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인데요.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변경신고는 암기 프린터 15번, 우리 교과서는 391페이지 지분 변경, 도면가기 같이 시작. 8개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 개 더 신설됐습니다. 9번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위탁관리인은 대한민국의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자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 외국인의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요건 변경신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그 다음에 계약의 기한, 조건, 기한, 면적, 중도금, 지급일 변경 다 가능하네요. 5번입니다.
그래서 변경도 가능하고 정정도 가능한 거 둘 다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가능한 게 세 개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거래 지분,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면적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으면 고칠 수 있고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면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요. 100평 사기로 했는데 200평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경신고는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요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신고도 가능한 겁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요거는 해마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이고요. 우리 교과서는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월세를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제가 아는 분은 600만 원 연세로 받더라고. 대학교 앞에 천안에 단국대학교 앞에서 6천만 원 받아요. 1루먼 원루먼 1.5루먼 700만 원 받더라고요. 1.5룸 알아요 뭔지? 몰라? 태림 부동산 사장님 1.5룸 뭔가 설명해 주세요. 1.5룸은 방 하나 거실 하나. (1.5룸이라고도) 하고 투베이라는 말도 써요. 투베이 1.5룸 법에는 없는 말인데 그런 말 쓰더라고요. 투베이. 요즘 30평대 아파트는 포베이잖아. 포베이 거의 쫙 일자로 포베이인데 투베이가 1.5룸인가 봐. 1.5룸 투베이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쨌든 방 안에 싱크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뭐 싱크대 같은 거 따로 나놓고 이런 데를 주로 1.5룸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거실 비슷하게 어쨌든 방하고 하나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거 이런 게 1.5룸이에요. 그런 거는 700만 원 이렇게 받던데 지금 시세가 천안에 대학교 앞에 천안에 대학교가 뭐 한 10개가 넘어요. 천안이. 왜 그렇게 천안에 많이 생기겠어요? 이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 얘기라고 하잖아요. 과밀억제권 얘기는 인구 유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신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 이런 데다가 만든다고요. 그 600만 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 보니까 월차임 350만 원, 관리비 250만 원. 그럼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30만 원 초과 신고니까. 근데 이게 신고한 사람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갔대. 안 한 사람보다 신고. 그 건물주들끼리는 다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이거 신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신고해보니까 세금만 많이 내더라. 그래서 신고하지 말자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이제 관리비가 요즘 그래서 관리비가 정부에서는 10만 원 넘게 관리비를 받으면 세부 항목을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관리비 원룸인데 관리비 30만 원, 월세 30만 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요. 세입자는 가만히 살고 있다 나갈 때 사기죄로 고소한다든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피곤해. 그냥 고소하는 게 나아요. 형사상. 그러면 잡혀가서 조사받다 보면 합의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에서. 그러면 합의하라고 하면 낸 관리비 다 돌려주고 합의금 1,000만 원 더 달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합의금 받아먹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저도 합의금 받아봤어요. 고소해가지고. 저보고 인터넷에다가
강의도 못하는 게 여자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합의금 받았어요. 합의금까지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막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숨소리만 들리고 끊기고 이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10년 동안 죽을 뻔했어요. 무서워가 다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돈 받은 거 괜히.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워. 방길 조심해라 이러면서 하니까 공중전화더라고. 조회하니까 지금 공중전화, 서울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미아리 그 어딘지 그 위치 추적. 공중전화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휴대폰이면 그렇지만 공중전화니까 혹시나 싶어서 받아본다고.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확인설명서 서식도 지금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이제 관리비를 세부 항목이 어디다 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새로 바뀐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답인데 이게 기출문제 그대로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걸. 암기 프린트 27번. 암기 프린터 27번. 27번에 그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요. 그럼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60일 이내 신고한다, 30일 이내 신고한다. 암기 프린터 27번에 보면 그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라고 돼 있고 그 뒤에 가로하고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1번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외국인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거는 특별히 예외라고. 이 특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지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 있잖아요. 신생아 특례. 신생아를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출생됐다면 결혼 여부를 묻지 않고 대출 금리 낮은 금리로 뭐 2%인가 1%인지 정확하게 금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요. 그게 신생아 특례의 특별히 예외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특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한다고요. 매매만.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도 신고해야 되고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속 보유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번 계약은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번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60일 이내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요. 1번이. 그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외국인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아요. 근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 1번이 이 말이라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60일 이내 할 필요는 없다 이 뜻이라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6개월 이내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암기 프린터는 27번, 기본서는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니까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X. 대금을 다 내면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도 좀 어려운데 허가든 신고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신고하거나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비록 군문 명자야, 이 군문 명자야, 암기 프린트 27번에 군문 명자가 하나 더 신설됐어요. 그 3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 명성 및 시도 자연유산. 군문 명자야. 이번에 문화재보호법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법조문이. 공법에도 이거 많이 나오던데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고요. 군문 명자야는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단 이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허가받아야 되죠. 그 외국 사람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먼저 한 번 받았거나 또는 일반 규정에 허가를 한 번 받았거나 하면 두 번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고도 마찬가지고. 같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똑같은 물건 하나 샀는데 두 번씩이나 신고하러 허가받으러 갈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암기 프린트는 27번, 기본서는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정부, 국제기구, 준정부기구 전부 다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 초과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특례 파트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자,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고요. 아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은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군문, 명자야 5군데에 해당되면 지정하고 할 거 없이 무조건 요 지역 안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군문 명자야에서 허가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군문 명자야 이런 데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허가구역을 지정 안 하겠죠. 허가구역 투기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데는 투기해봐야 잘못하면 공사 못해요. 문화재 나오면은 공사 전면 중지, 발굴 완료할 때까지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주 같은 데는 집 지을 때 낮에 안 짓고 전부 밤에 집 짓는데요. 몰래 그냥 안 모르면 상관없잖아요. 모르면 악의가 아니잖아요. 선이잖아요. 안 보여서 그냥 도자기다 그냥 갖다 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낮에 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골아파요. 뭐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아파트 하다가 문화재 나오면 공사 못한다고요. 지금 금단 신도시 저 김포 그 장릉 왕릉 그거 때문에 아예 공사 중지 철거명령 다 지어놨는데 뜯어내라고 했는데 결국 소송해가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업 주체가 이겼잖아요. 지금은 다 입주했기 때문에 입주한 걸 다 뜯어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이죠. 그리고 그 건설회사는 잘못이 없어요. 사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용도 지역 지구구역 딱 정해져 있고 아파트 지라고 지구단위계획 다 수립돼가지고 원래 그 아파트 신축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했는데 그 이제 문화재보호법 이런 거는 사실 군사 관련 법률 이런 거는 그게 더 상위의 법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럼 그런 걸 알려주든지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모르고 아마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알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럼 해도 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뜯어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더 빨리 공사해가지고 입주시켜버렸죠. 입주하고 나면 이제 뜯어내는 게 불가능이거든요. 비어 있으면 자꾸 뜯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가림막을 뭐 몇 미터 올리고 이렇게 한다 했어서,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콱 막혀가지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자, 58번입니다. 허가구역 옳은 것인데요. 허가구역은 7년 동안 지정 절대 안 되고요. 또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입니다. 토지 투기, 주택 투기가 성행하면 투기과일지구죠.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년은 안 되고 최대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최대 5년 범위 내. 5년은 암기 프린터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5년이 암기 프린터 5년은 41번에 7번 41번에 동그라미 7번 밑줄 치세요. (5년) 최고 길이도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접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의견 청취 규정 없습니다. 의견 청취 규정 없습니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합니다. 재지정만. 그래서 처음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재지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재지정이 어렵죠. 재지정하면 5년 했다가 다시 또 5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거기에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합니다. 처음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 다 똑같아요. 처음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 절차가 모두 똑같은데 다만 재지정의 경우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의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럼 의견 청취하면 재지정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성되어야 당설된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김포 같은 데는 김포, 구리 뭐 이런 데 하남 야당이 지금 국회의원 데는 전부 서울 편입해 준다 했어요. 그 지금 김포 같은 데는 카페 이런 데 보니까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의힘이 훨씬 지지율 높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다 야당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고요. 서울 시켜준다 뭐 이천도 서울 시켜달라죠. 서울로 나면 어쨌든 집값 올라가고 내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게 이름만 아파트 이름만 바꿔도 한 2, 3천만 원 올라가요. 단지 이름만 바꿔도. 대림 아파트에서 이 편한 세상으로 바꾸니까 2, 3천만 원 올라간다고요. 옛날 삼성 뭐 아파트 이런 거에서 레미안 이런 걸로 바꿔도 한 5천만 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도,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면 서울, 김포구 이러면 올라간대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리, 뭐 남양주, 뭐 고양 뭐 다 해달라 하더라고요. 거의 김포는 거의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는 시민들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제 아는 지인들, 제 친구들이 그 사는데 보니까 그럼 안 된다 이러면 뭐 화내고 이러니까 그 애들한테 안 된다 소리, 진실도 진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 된다 말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그런 거는 주민들한테는 안 좋죠. 그 김포시 같은 데는 안 되죠. 자치구청장하고, 자치구청장이라도 구청장은 권한이 없는 게 많아요. 도시계획 위반 결정은 시장 군수잖아요. 보통 보면 구청장은 없다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시장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시장하는 게 더 낫다고. 시골에 군수하는 게 더 나아요. 구청장보다.
서울의 구청장보다. 지자체장도 안 되는데 그 김포시장님이 젊은 분인데 그분이 한 50살, 제가 김포에 연수교육하러 가봤거든요. 한 50살 정도 되더라고. 근데 추진력은 엄청나게 하여튼 막 일은 잘 벌리시는 것 같더라고. 되든 안 되든. 그 김포시청 공무원도 한 명 돌아가셨어요. 민원인들이 막 계속 자꾸 민원 넣으니까 무섭다고. (3번)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요게 2017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공법 공부하는 거하고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누구냐. 그래서 공법시험에 과거에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공법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3일 후에 혈액 발생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에 혈액 발생해요? 5일. 5일입니다. 5일이라는 숫자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5일. 오늘 한 거 중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보고라고 돼 있던 게 5일 2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주거지역은 6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암기 프린터 32번,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니까 주거지역하고 미지정, 무지정은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미지정이 60, 상업공업이 150, 녹지지역이 옛날에 100이었는데 20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겠죠? 물론 이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공고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공고한 내용을 적용합니다. (31회) 때 출제됐고요. 자, 포상금입니다. 기본서는 447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같이 시작.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고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3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4번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거짓, 해임, 허가. 자,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기억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니은은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한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리얼은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방조하는 행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기는 한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시작. 공인중개사법은 무부양, 광시공시. 시작. 네, 무부양, 광시공시. 시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28번.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지금 59하고 60 같죠, 문제가? 네, 58, 59 같죠? 한 문제가 같더라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58, 59가 같고 너무 같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정서식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이런 거는 법정서식 없다고요. 매매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매매계약서는. 근데 지금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법정서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법에 정해진 서식이 법정서식이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법정서식입니다. 그 법정서식 중개계약서 한번 우리 기본서에 한번 보고 갈까요?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196페이지 198하고 206페이지에 있네요. 198하고 206페이지 기본서에 보니까 맨 위에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별지 15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법령에 정해진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이런 서식 없다고요.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 198, 206페이지에 보니까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네요. 1번 맞죠? 그래서 근데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안 해도 되죠? 일반은 사용 안 해도 되고 전속은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안 해도 됩니다. 197페이지 기본서 197페이지 그게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본서식을 개업공개사가 본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다. 찾았어요?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197페이지 있죠? 사용 안 해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라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저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전부 말로만 했다고요. 아저씨 집 좀 팔라고요 하면 예 사장님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끝. 그 제가 처음에는 제가 실장으로 취직해가지고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 꺼내놓고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기본서 198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의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는 欄 있죠. 그 손님한테 젊은 여자 손님한테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저씨 하면서 뭐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 왜 사장님 손님한테 쓰잘데없는 거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냐 이렇게 묻기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여자분 손님 왔는데 생년월일은요 어떻게 되는데요? 주소 어떻게 되는데요?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면 무슨 스토커인 줄 알고 잘못하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현실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문서로 못하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인데 얼마 받고 싶는데 손님 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름도 못 물어봐요. 제가 이름은 뭔데요? 물어봤다가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왜 이름은 처음 물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잔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는 없다. 보존이 아까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기본서 198페이지 의뢰인이 2번이잖아. 갑의 권리 의무사항. 기본서 198페이지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방가로 1번 갑이 누구예요? 손님이죠. 손님. 의뢰인, 의리 개업공개사고요. 갑을 중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 손님하고 싸우면 무조건 손님이 유리해요. 갑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방가로 2번 갑 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의무, 권리 의무 있잖아요. 권리 의무 다른 데 내놔도 된다. 확인설명 의무 협조해야 된다. 의무잖아요. 있습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서 198페이지하고 206페이지하고 차이 나는 게 1번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 다 똑같죠? 1번,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다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5번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것은 네, 2번이네. 2번 틀린 거니까 2번입니다. 2번 62번입니다. 분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가족묘지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게 아니라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가족묘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이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부부 합장을 하면. 그럼 가족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가는데 합장을 하면 15제곱미터라고요. 20제곱미터가 아니고. 기출문제에 이렇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은 몇 년이에요? 분묘 설치 최대 원래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한 번 더 연장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연장된 기간이 끝나면 최종 60년입니다. 그 기간이 60년이 만료된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근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제가 설명도 안 했습니다. 굳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니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가 이걸 적용받는다고요? 그럼 앞으로 한 40년 후에 저 죽고 없을 때나 시행되겠죠. 지금 세계에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117세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 지금 현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김형석 교수가 104살요? 104살, 105살 이 정도 됐어요, 지금. 백 살 넘는 분 많아요. 요즘은 뭐 장례식장 이런 데 가보니까 거의 90대 넘더라고요, 전부. 자, 그 다음에
평장이 뭐예요?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노무현 전 대통령 묘는 평평하게 돼 있어요. 지금 손 여사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도 96살인가 그렇다더라고요, 나이가. 그분은 합장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모양이더라고,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래서 평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립묘지에 있는 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립묘지는? 국립묘지는 국립묘지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국립묘지에 있는 건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30년 지나면 파내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요. 영구무한히 존속돼요.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 이런 거는 그럼 국립묘지 아니라도 그건 또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존묘지로 지정이 됐어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보존묘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영구무한히 보존 가능하다고요. 유명한 사람들, 시인이나 뭐 역사적 인물 이런 분들, 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은 보존묘지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아들이 가보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갔더니만 거의 뭐 진짜 저도 거의 처음 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갔더니만 완전히 몇십 년 된 묘 같더라고. 완전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돌보는데도 그래요. 안 돌보면 나무밖에 없고 형님이 돌보죠. 돌보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 아들이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제 살아계실 때 잘하겠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럼 돈이나 좀 많이 주라 이랬더만 뭐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내가 거기서 뭐 눈물을 흘리고 아들이 써 있길래 야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랬더만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더라고.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평장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장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봉분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설치 승낙을 받았으면 아무 말 없이 묘 설치하라고 승낙했으면 영구무한히 설치하는 거예요. 기간 정해가지고 1년만 설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구무한히 가능해요, 설치. 근데 현실적으로 승낙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뭐 문중 땅 이런 거면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승낙을 안 해주겠죠.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자연장이라는 게 이게 옛날 분묘기지권에 없던 용어고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생긴 용어입니다. 자연장이란 뭐냐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뼈의 가루죠. 골분, 뼈의 가루를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하고요. 묻을 때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30cm 이상 깊이로 파고 묻어야 됩니다. 그 자연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생긴 용어라고요.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5번이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괜찮아요? 다른 날 강의할 때도 너무 빠르면 말하세요. 이게 흥분해가지고 괜히 또 빨리 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뭐 흥분해가지고 뭐 때문에 흥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 농지입니다. 요거는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나오죠. 중개실무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1번입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단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세대원.
부부든 형제간이든 세대원인 경우는 합산입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게 세대원이죠. 아마 부부, 자식 이런 거는 세대원 되는데 완전 남이면 세대원 잘 안 돼. 동거인으로 되죠. 보통 완전히 남이면 올라가는데 세대원이라고 돼 있어요. 세대 그러니까 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 어쨌든 그렇게 뭐 동거인 이렇게까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어쨌든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안 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인이 농사 지어야 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남한테 세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임대차 가능합니다. 임대차를 할 때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니까 예외적으로 문서를 안 해도 되기는 해요. 구두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중개거래면 계약서 문서로 써야 되잖아요.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해도 되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농업법인의 합병, 분할 뭐 이런 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공유농지 분할 이런 거는 법인 합병, 상속, 시효취득 이런 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죠. 3년이고 다년생 식물재배지 그 다음에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등을 직접 설치한 경우는 5년입니다. 최단기가 5년.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허가. 전용허가라는 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전용허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받아 놓고 사업 착수 안 하면 처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원래 농지 소유상한이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폐지되는데 다만 지금도 소유상한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시험에 과거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남편 명의로 세대원이 남편 명의로 550 있는데 같은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50 더 취득할 수 있다. 농지 취득자에게 주말 체험하기 위해서 합하면 1100이니까 안 되죠. 그런 거 출제됐다고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1의 서식 541페이지 요거는 기본서 서식을 좀 보는 게 좋겠죠. 541 541페이지가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서식을 비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비교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틀린 것인데 그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541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보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에. 그 다음에 542페이지 그 8번 밑에 보니까 9번하고 8번 사이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부. 그럼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이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적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그럼 현업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안 나타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거 적어 넣어야 돼요. 빈칸 공란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빈칸 다 채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된 후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무엇인지 1999년도 2000년도 25년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시험에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해석상 시험에 나왔는데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모순이죠. 왜냐하면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적거든요. 그럼 실제 거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이 거래 예정 금액을 전부 실거래 가격으로 적어요. 지금 현업에서 적을 때는.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국토부 직원하고 이야기하니까 국토부 직원도 바뀌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합시다. 와, 왜 이렇게 자꾸 따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 국토부 직원들도 자꾸 바뀌니까 수시로. 그 실거래 가격하고 다르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실거래 가격 1억인데 거래 예정 금액 9천만 원, 1억 1천 이렇게 적어놓으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이 거래 예정 금액 이런데 왜 이렇게 적었냐, 왜 이렇게 더 싸게 팔았냐, 나보고 왜 이렇게 싸게 팔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거기 서식을 보시면 된다고. 서식이 그 앞에 서식이 나와 있죠. 서식 앞에 나와 있으니까 거래 뭐 526페이지 이런 데 보면 서식이 있으니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적는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세부 확인 사항은 바닥면 상태, 이게 신설됐어요. 바닥면의 상태. 원래 입법 예고될 때는 바닥면의 균열, 누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바닥면의 상태하고 균열하고 차이가 뭐냐면 바닥면의 상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상태를 적어주면 되는데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적으라고 하면 균열이 있다 하면 계약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냥 바닥면의 상태는 보통 깨끗함 이런 것만 적으면 된다고. 그런 거는 좀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균열이 있으면 이러면 균열 없으면 했다가 나중에 균열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균열 없는 게 없어요. 저 아파트 신규 분양받아가지고 사전 점검하러 가보니까 막 덕적 갈라져 있더라고. 진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되니까 뭐 다 뭐 색칠해가 안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균열 없는 데 없어요. 아무리 새 집이라도. 근데 실제 그렇다고 확인 설명서에 균열이 있으면 이렇게 적으면 나 균열이 있으면 무너질 줄 모른다, 안 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열이었는데 바닥면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입법 예고될 때는 균열인데.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죠.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됐는지 안 되는지는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5룸이면 1.5개 설치돼야 되나? 그죠? 1.5룸은 좀 애매하네. 각 실마다 거실 뭐 안방 따로따로 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 단독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법의 맹점이. 처벌 규정은 없는데 이 관련법에서 설치하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그럼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만약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세입자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라고는 돼 있는데 처벌 규정은 없지만 처벌 규정, 헌법도 처벌 규정 없잖아요.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가는 농지의 경우 경자 유전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 안 했다고 처벌 규정은 없어요. 어쨌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그 원룸 같은 거 월세 잘 안 나가면 이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요즘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건물주가 그거 어디서 사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못하겠다더라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니까 5만 원 하니까 3개 오더라고. 각 실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거 다 오더라고요. 소화전까지 해가지고 5만 원 정도만 하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불나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통계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하도록.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기본서 585페이지입니다. 이건 민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민사특별법이죠. 자, 갑과 친구 어른, 을 명의수탁자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갑을병 갑을 맞네. 을 신탁자는 명의를 맡긴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죠. 수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 수탁자, 매도인. 요거는 신탁자이면서 매수인.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매수인이고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모든 명의신탁에서 이제 전부 다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갑이 병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매매계약에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것은 기억 갑신탁자와 을수탁자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병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무효죠.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은 유효합니다. 요거는 병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요거는. 이 명의신탁은 무효고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그 외에는 무효입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몰랐다면 병이 알지 못한 경우 병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명신탁 약정 무효고 물권 변동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고 다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 등기를 갑 앞으로 하는 때에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왜 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실명법은 최근 5년간 4문제 출제됐습니다.
출제 확률 80% 이상인데 명의신탁은 이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인데요. 주택임대차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갑은 2017년 X주택을 2년간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1번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도 되고요.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인 사무소는 합동법률사무소가 주로 공정인 사무소가 되겠죠.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들. 주택 확정일자는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가능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죠. 확정일자.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대부분을 주택 외로 사용하면 적용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이 주인이고 을이 세입자죠. 예, 세입자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하면 몇 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세입자가 통지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개월. 민법은 1개월인데 주임법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조정 신청할 수 없다. 갑이든 을이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든 주인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이네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시험에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OX. 감 때문에 X입니다. 감.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 감액은 상한선 없다. 횟수 제한도 없다. 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주택의 경우 아무 말 안 해도 보통 2년 계약하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계약갱신 요구에서. 4년 살면은 3번 올릴 수 있죠. 3번. 1년 지나면 5%씩 올릴 수 있잖아요. 5% 올리고 또 1년 지나면 정액된 금액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5만 원, 105만 원에서 또 5%, 또 1년 지나면 여기서 5%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올렸다가 한 번만에 15% 올리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럼 최근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 1년에 5%씩 올린다. 초과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년 지날 때마다 5%씩 올리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어. 감액 청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조건 해서 X. 무조건 5% 올린다. X. 깎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올린다고만 했으니까 안 된다고요. 아무 말 안 해도 5% 올릴 수 있어요. 굳이 5%씩 무조건 올린다 이런 말 안 해도 무조건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럼 5% 정액하기로 한다. 그것도 감액은 안 되는 걸로 하면 무효다. 효력이 없다. 강행법 위반으로.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28회 때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고 정액은 최대 5%밖에 못 올린다. 상가입니다. 상가. 우리 기본서는 621페이지에 있고요. 자, 틀린 것인데 기억에 약정이 없으면 1년이죠. 주택은.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
맞습니다. 기억은. 약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이거 지금 문제를 지금 읽도 안 하고 문제는 아니고 지분만 봐가지고 문제가 잘못됐네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 포인트가 이거네요. 보증금 5억, 월차임이 얼마예요? 500이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네요. 10억. 이게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암기 프린터는 29번,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것만 적용돼요. 9억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죠. 대항력, 요거 대항력은 적용됩니다. 니은 대항력이거든요. 이건 주인 바뀌어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적용된다고요. 계약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죠.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3기의 차임액. 그 다음에 리얼은 우선 면제 받을 권리,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만 적용된다고요.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3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대항력, 계약갱 hin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적용된다고요. 그리고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코로나로 문 닫은 경우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 3개월 지나면. 옛날에, 지금 코로나는 상급이 아니죠. 1급이 아니고 지금 상급 감염병인가 그래요. 1급 감염병일 경우. 답은 4번이네. 이런 조금 문제가 어려운데 이게 민법에도 이런 취지로 나왔어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9억 초과하는데 적용 안 되는 거 최단기 존속기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다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60 이제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쉬었다 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죠. 네, 끝내기 싫어요. 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 하고 끝내야 되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68번입니다. 68번. 최저 매각 가격. 경매는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 최저 1억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1억부터. 최저 매각 가격 1억이고요. 기일입찰 옳은 것은 우리 기본서는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 1억인데 1등 하려고 만약 1억 2천만 원을 써낸다. 1번은. 그러면 1200만 원 보증금을 제공해야 된다. 1억이면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면 1억 2천을 써내더라도 무조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죠.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써낸 금액과 상관없이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1000만 원만 보증금 내면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2명이면 동점자들끼리만 다시 추가로 입찰을 합니다. 동점자들끼리 추가 입찰했는데 또 동점 나오면 그때는 추첨합니다. 똑같이 써내면 계속. 어쨌든 경매는 1등 1명 뽑는 거예요. 1등 나올 때까지.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동점자로 2명 나오면 그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추첨이에요. 무조건. 똑같이 써낸 사람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이 동점자면 추첨이라고요. 1등이 동점 똑같이 써냈으면 다시 한 번 더 입찰한다고 동점자들끼리 똑같이 써낸 사람들끼리. 그럼 똑같이 써냈으면은 그 다음 추가 입찰을 하는데 옛날에 써낸 것보다 더 낮게 써내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점자 되니까 그러면 우리 짜고 9천만 원씩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안 된다고. 더 낮게 써내는 거는.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채권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이 못 미치는 가격을 입찰에 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는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2등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어요. 1억인데 얼마 써냈다고 했어요? 지금 1억 5천. 1억 5천 써냈으면 보증금 1천만 원 낸 거 요거 뺀 금액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1억 4천은 넘어야 돼.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등은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2등을 뽑는 이유는 왜? 차순위가 2등이죠.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 안 내면 2등한테 기회 주려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뽑는 거잖아요. 그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는 안 돌려준다고. 돈 보증금 내는 거 차순위 2등 신고해 놓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1등이 돈 다 내면 그때는 돌려줍니다. 그게 한 달은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순위 매수 신고할 실익은 없죠. 별로 도움은 안 돼요. 2등 하는 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입니다. 2억.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 하려고 얼마 써냈다고요? 2억 5천만 원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써냈으면 보증금은 얼마 그래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 걸면 되죠. 2천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2억 3천. 2억 3천만 원보다는 더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2등을 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등록 절차,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뭐 인장 등록, 휴폐업 신고 지금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다 한 번씩 말하긴 다 말했어요. 지금 100%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었던 게 아마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요. 계속 듣는 게. 제가 지금 손주가 이제 한 4월달 다음 달이면 돌인데 아직도 말 못하더라고. 그냥 손가락으로만 가리키면 동물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말해줘야 되겠죠.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애 말 못해요. 계속 말하다 보면 나중에 말문이 트인다고. 그게 한두 달만 더 있으면 이제 말할.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니까 그냥 있는데 어쨌든 말 못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계속 1000번을 넘어져야 설 수 있고
지금 애가 서지도 못하고 자꾸 서더라고. 자꾸 서고 기어다니고 이래요. 계속 넘어지고 하다 나중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 틀려보고 고통받아 보면 나중에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듭되는 고통으로 영혼을 정화해야 됩니다. 절개해야 돼, 고통을. 매수 신청 내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매수 신청 내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부칙개공은 안 돼. 부칙개공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매수 신청 내리인 등록 안 된다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내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트 34번에 보면 7가지 할 수 있습니다. 34번에 7가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 내리 안 된다고 했죠.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즉 소송 내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죄지어 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폐업해 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니까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면 됩니다. 죄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죄지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지나야 되죠. 폐업을 해 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된다. 4번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데 자격증 없으면 아예 중개사무소를 못하니까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까지는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5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 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네,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되고 임원이나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나 안 됩니다. 무조건 개업공개사만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이것도 개업공개사를 욕되게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사장이면 경념에 전념해야 되는데 사장이 직접 다니면서 입찰표나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현실은. 중개업무는 소속공개사도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내리는 소속공개사 못하고 오로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